지금 이 해외 수출입 관련으로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물류의 주의사항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 본업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문제 생겼던 점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발표해 드릴게요. 다음이요. 목차로 보면 이제 정확한 운임 조건,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어디서 내느냐, 사는 사람이 내냐, 파는 사람이 내냐, 아니면 중간에 또 제3자가 끼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 쪽 전문 용어로는 인커텀이라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어떠한 식으로 정할 건지 국제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룰이죠. 이거를 이제 인커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한 3년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정기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에 맞게끔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무역 조건에서 이제 운임은 누가 내는지 분쟁에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분쟁에 대한 소지를 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에 맞는 운송 모드 어떠한 식으로 운송을 할 건지 그거 이제 설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출입 통관의 주체 이거는 수출하시는 분이나 수입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물건 잘 팔고 잘 수입을 해도 통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크게 잘못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까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첫 번째 목차였던 이제 정확한 운임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됐던 이제 인커턴 2002 버전입니다. 이제 올해 20년도 기준으로 변경된 이제 운임 조건인데 앞에 그 영문 세 글자로 돼 있는 게 운임 조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바로 돼 있는 게 이제 운임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내느냐 그거를 이제 표기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판매자가 낼 건지 아니면 붉은색 부분은 사는 사람이 낼 건지, 그러니까 수입자가 낼 건지를 이렇게 표로서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느낌표로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시점부터 물류에 대한 책임 소재, 리스크는 누가 가져갈 건지를 표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그림과 함께 보시면은 물류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물류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장에서 셀러가 물건을 내놓으면 운송을 하고 뭐 항만에 갖다 놓던가 공항에 갖다 놓고 상차와 하차를 해가지고 고객의 도어까지 가져다 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인커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물류비는 너가 내. 오케이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막상 진행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물류비를 준다고는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질 않다 보니까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수입 항구나 아니면 수입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물류비를 누가 낼지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막고자 이런 인커텀이라는 룰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수출입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은 낮은데 물류 비용이 굉장히 큰 제품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고 사례로 이제 하나 들자면은 한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줬는데 그 제품 가격은 얼마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내가 보내줄게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수출자분께서는 근데 수입자분은 내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전달해주고 물건이 도착했는데 공항이나 항까지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항에서부터 자기네 집이 그냥 공장에 있는 창고가 아니면 한 충청도권에 있다. 근데 충청도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비용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랬을 때 다시 이제 수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여기서 멈춰지냐? 나는 너희 나라까지만 보내주기로 했지 너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보내주겠다라고 한 얘기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되죠. 그러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안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안 찾겠다고 하는 시점부터 체화가 발생됩니다. 체화료가. 그럼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사이에 보관료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임 조건은 꼭 서류상에 명시하는 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운송 모드가 있습니다. 이 운송 모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화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물류하시는 저와 같은 이제 물류업자에게 정확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운송 모드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물류 비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례 보시면 김, 건조식품 아니면 이렇게 초콜릿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김 같은 경우는 중량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부피는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이렇게 플라스틱 크레들로 담겨져 있는 김들이 많잖아요. 그런 김들을 보면은 이건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이제 사고 사례 중에 하나예요.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저도 물류업 초창기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김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김이 그렇게 막 뜨지 않은 상품이었는데 그분은 그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해조류에 대한 그런 좀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해조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을 샘플로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이 어느 정도세요? 했더니 한 50kg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을 때 50kg는 그게 큰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에다가 이제 50kg 관련된 내용으로 부킹을 잡았는데 화주분께서 이제 화물을 공항 창고에 입고를 시켰는데 김 50kg 정도 되면은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컨테이너 하나 이 꽉 찰 것 같은데요? 거의 컨테이너 뭐 작은 컨테이너 20피트 기준으로는 안 되지만은 1톤 차 하나가 실려요. 1톤 차 하나 꽉 실리는 정도의 물량인 거죠. 저는 그걸 굉장히 작게 봤는데 그 화주분은 작지 않은 물량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저는 단순하게 무게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물건을 딱 받는 순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부킹을 어떻게 한 거냐? 실중량 50kg로 부킹을 했는데 항공사에서는 이제 중량을 체크할 때 무게짐이냐 부피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나눕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중량으로서 얘기를 했더니 항공사는 중량으로서 스페이스를 잡았던 거죠. 근데 공항 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1톤 차 하나 꽉 찬 화물이 온 거죠. 이거를 나눌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중량은 200kg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류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운송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고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을 파주부는 저희와 같은 물류 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고 물류의 그 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코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철판, 철판을 이렇게 롤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가는 화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볼륨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1톤 차 한 반 정도밖에 안 실리는데 선적 중량은 거의 4톤이 넘어가거든요. 볼륨은 작지만 무게가 이렇게 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신 후에 운송 모드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는 수출이 관련되신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입 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통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갖춰져야지만이 상대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 이학종 관세사님께서는 뭐 선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화주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런 부분까지 저희와 같은 이제 물류회사에다 맡기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분명한 절차는 관세사분께 정확하게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회사에다가 뭐 일을 주시는 게 순서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좀 모르신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물류회사에 먼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방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관은 어디서 하는지 만약에 이제 수출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국내 통관까지만 담당을 하시고 도착지에서의 통관은 도착지 쪽에 맡기시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착지에서의 통관은 제 3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의 통관까지도 판매자분께서 어떻게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판매자분께서는 도착지에 통과는 도착지에 맡기시는 게 좋고 또 반대로 수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통과까지 자기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럴 경우에 통관 비용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출자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부분 있으면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수입자분께서는 그냥 오케이 하고 맡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이학종관세사님께서 3번 분류, 그냥 품목 분류를 컨설팅을 잘해주세요. 이학종관세사님께서. 그로 인한 관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물건만 빨리 갖고 와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를 또 같이 하고자 하시는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 업체들은 나름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원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원가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입 제품에 있어서는 관부가세거든요. 관세를 몇 프로로 책정을 할 건지. 별의별 편법을 써가지고 관세를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수입 단가를 낮춰서 언더밸류를 해갖고 뭐 1억짜리 물건을 뭐 한 5천만 원, 한 50% DC를 낮춰가지고 관세를 50%덜 내는 방법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을 하시거나 수입을 하시는 분들의 이 통관 절차는 분명히, 그러니까 파시는 분은 도착지의 통관은 바이어께 맡기고, 그다음에 수입하시는 분은 자국의 통관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꼭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물류비 절감과 판매가 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고 사례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각국에서 그 수입 금지되어 있는 성분들이 의외로 조금 까다로워요. 선진국일수록 그 제한 조건을 두는 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후진국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나라일수록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기가 힘들어요. 후진국에서 오는 제품이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또 동양에 있는 나라다 보니 제품에 대한 이제 불순물이라든가 뭐 납성분이라든가 카드뮴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많이 걸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뭐 성분표라든가 이런 걸 까다롭게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통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보내라고 했을 경우, 보내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입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제품이 들어왔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거죠. 통관을 하기 위해서 뭐 FDA 승인이나 이런 걸 받는데 보통 3개월 이상, 많게는 1년, 뭐 1년 이상 이런 경험을 많이, 우리 챕터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자분께서는 자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준비 서류, 수입국에서 내 제품을 통관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바이어한테 맡기지 마시고 수출자분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문서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너희 쪽에 있다, 아니면 우리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을 문서화 시켜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관세 이전, 네. 그 다음에 그 관세 관련으로 이제 왜 중요한지는, 요즘에는 이 FTA 협정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 국제무역기구에서 각 나라만의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좀 원활한 이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협정을 통한 관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세율을 줄여주고, 대신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후진국에다 물건을 줄 때 그만큼 이제 좀 관세를 좀 많이 지불해서 후진국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좀 관세를 높여주는, 이러한 식으로 상호 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물건 사가면은 이러한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가 이 FTA 협정 혜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선진국으로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 우리 한국 제품 나갈 때 이렇게 관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바이어한테. 중국이라든가 미국, 뭐 유럽, EU,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FTA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관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팔기 전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판매자에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수출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중국 제품을 예를 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FTA 협정을 지금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관세 혜택을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본 관세가 이제 8%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출자분이 이 FTA 협정 그 원산지 증명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관세를 8%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수출자분이 자기 물건 파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물건 팔 생각하면서 이런 FTA 협정 관세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와 같은 이 물류회사에다가 먼저 문의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관세사분께 이제 먼저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네, 이제 물류회사나 아니면 마무리 빨리 관세사분께서는 해주세요. 8분 지났나요? 아니요, 20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이요. 예,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판매자는 팔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수입자분께서는 사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 이제 협의를 해주고 상호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서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함정이 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꼭 문서화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이요. 제가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그 Q&A 시간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미리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물품 대금에 송금하는 요령, 몇 대 몇으로 송금을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은 굉장히 좋았는데 본품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 그런 부분이 이제 의외로 외국과 거래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샘플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으로 딱 돌아갔을 경우 품질이 저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사고의 이제 대비법. 아무래도 긴 구간 운송이 이루어지는 제품에 있어서는 화물 사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화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이러한 식으로 좀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물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두 분만 네, 부탁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네. 대표, 저희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오르죠?